두 분 혹시 네. 그 학창 시절에 특히 초등학교 때 많이 그랬을 텐데요. 포스터 사생대 같은 거 나가신 적 있으실까요? 저희 때는 이제 뭐 다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제일 많이 그렸던 게 이제 불조심. 불조심 네, 맞아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네. 그때 당시 저희 때는 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사생대회 많이 어, 갔던 기억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그냥 미술 시간에도 네. 뭐 선생님들이 과제를 내주셨죠. 오늘은 뭐 환경보호 포스터야, 오늘은 네. 뭐 금연 포스터야 이런 거. 요즘은 확실히 일 때문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그렇게 금연 포스터들이 많아요. 오. 이제 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건 없고 네. 청소년들 흡연율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겠죠. 노담 하는군요. 그쵸? 노담. 노담 네. 맞아 노담 네. 포스터 많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 그 시대의 좀 상황들도 알 수 있고 특히 이제 포스터가 공익의 목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정부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이 포스터를 가지고 시대적 전천사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나일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가지세요? 나일론? 한자요. 나일론하죠. 네. 환자죠. 네. 원래 나일론이 처음 발명되고 처음에 시중에서 이제 유통됐을 때는 굉장히 고급 이미지였습니다. 오, 그래요? 뭐에 쓰이는데요, 나일론이? 사람들의 실제로 체감하고 실제로 소득을 얻는 거는 서비스업이다. 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제조업도 이제 서비스업이 오면서 어떤 그 가치가 바뀌니까 이제 서비스업도 더 이상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사님 4차 시대에 어떤 또 다른 직업을 모색을 해야 하는 그런 변곡점일까요? 그러니까요. 겁나요. 겁나. 이제 뭐해요? 우리 애들은 뭐 해야 돼요?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출산과 관련된 음. 시대별 변천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60년대는 어떤 슬로건이 있었을까요? 60년대는 이제 전쟁 직후잖아요. 네, 그렇죠. 전쟁 직후. 나차나차 많이 나차인가? 네. 이런 슬로건이 있었어요. 60년대는. 덮어놓고 나타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낳지 말자는 가능하면 지금처럼 많이 낳지는 말자. 뭐 이런 이슈였던 것 같아요. 적당히 나차. 적당히 낳자. 어. 70년대는 좀 어땠을까요? 비슷할 것 같은데 이때보다 더 좀 덜 나차의 이야기인데 저는 좀 반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출산율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다시 으쌰으쌰 해보자. 어, 좀 힘써보자. 힘써보자. 네. 아들 딸 구별 말고 그거 아닐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건 오 맞네. 구별 말고 그거. 컨닝하신 거 아니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맞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50년대 전후의 베이비부모라고 하죠.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베이비부모들이 이제 컸어. 결혼을 했어. 네. 이 많은 모수의 이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으니까 인구가 너무 급격히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 초기에는 인구가 많으면 이게 부담이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회 정서를 반영해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 갔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봉규 씨 말처럼 좀 줄여가는 네. 추세네요. 요즘 남아 선호 사상을 좀 없애려고 했었던 것 그런 같아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아들, 딸 구별 말고 요게 이제 방점이죠. 요새 이런 말 안 하는데. 네. 자, 그럼 80년대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낳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범규 씨 80년대 기억 없으세요? 제가 80년대 쪽이니까 네. 저희 부모님 저 한 명 낳거든요. 그러시구나. 네. 오. 정부의 정책에 적극 동참하셨군요. 맞습니다. 진짜로? 네. 둘도 많다. 와. 저는 80년대 초등학생이라서 기억이 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런 둘도 얘기들. 많다. 둘도 많다. 야. 이때만 해도 이제 인구가 뭐 이제 많이 포화 상태고 많아서 아까 약간 남아 선호 사상도 일조한 것 같아. 이때까지도.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 낳기 위해서 뭐 둘, 셋 낳는 집들도 있다 보니 그런 얘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구를 출산을 이렇게 조금 제재하는 제재까지는 아니지만 좀 줄여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게 저는 되게 놀라워요. 지금 그러니까 세대를 살다 보니. 격세지감이죠. 저는 네, 오히려 최근에 격세지감. 이렇게 많이 아이를 낳으세요 하는 게 오히려 더 낯설거든요. 이때 아, 워낙 그래요? 저도 이미지가 강해서 얼마 전까지 중국의 그 산하 정책과 정책. 비슷한 네. 거죠. 한 명만 낳자라고 그러네요. 하는 거죠. 와, 우리 엄마가 애국자였네요. 네, 한 명만 낳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네. 그렇죠. 자, 90년대는 어땠을까요? 90년대 기억이 없는데. 저는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모릅니다. 막 태어나서 저는 이때부터는 관심이 사실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트렌드가 바뀌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라고 해요. 이때부터 다시 좀 낙차주의로 바뀌었네요. 그러네.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인구를 이제 예측하는 데 주요한 이슈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해서 힘들었던 나라가 10년 만에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예가 전 세계에서 드물어요, 되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데 하고 이제 90년대부터 또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국가에서 이 정책을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우리 국민분들은 참 말을 잘 듣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오. 근데 어떻게 보면 80년대는 정말 그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네. 그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를 낳았을 수도 있는데 사실 90년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져요.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여러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시고 또 여성의 직업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이제 커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주니까 보통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경제학자들이 보기에는 인구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합계 출산율이 2.2명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1점대로 떨어지니까 게다가 또 급격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정부가 이제 생각들을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오히려 뉴스 보다 보면 뭐 데드크로스다. 맞아요. 오히려 출산율보다 더 다른 이제 인원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인구별로 산업의 트렌드도 조금씩 바뀌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경제에서 이제 양적인 성장, 특히 경제 활동을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두 가지인데요. 뭐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가 노동이고 하나가 자본입니다. 근데 이제 그 경제에 투입되는 요소인 노동이 이렇게 변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산업 트렌드들도 바뀌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이비 부모들이 많고 네. 그 자녀들이 낳은 제가 그 자녀들인데요. 그 에코 세대라고 해요. 그 에코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쟁력은 노동력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발전합니다. 뭐 노동 집약하면 또 대표적인 게 제조업. 그렇죠. 맞죠. 사람들이 들어가는 제조업. 그래서 사실은 또 이제 80년대 특징이 뭐냐면 많은 인구를 통해서 제조업, 물건 많이 만듭시다라고 네. 했고 그 물건들을 국내에서 다 팔 수가 없잖아요. 수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출하면 생각나는 표. 수출하면 생각나는 표예요? 수출만이 살 길이다. 맞아. 유명하지. 들어봤죠. 혹시 뭐 수출 관련돼서 뭐 기억에 남는 게 없으세요? 예전에는 머리도 갖다 팔았다라는 건 맞아요, 기억에 맞아요. 나요. 역시. 네. 머리요? 우리가 머리를 잘라도 갖다 팔았어요. 그게 이제 가발 산업인데요. 네.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대한뉴스, 요새는 이제 대한뉴스도 없는데 네. 예전에 영화관 가면 옛날 사람 같이 나 왜 이렇게 대한뉴스요? 대한뉴스에 그거 보면 나왔잖아요. 오늘 대통령께서 맞아요. 어디 공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노고를 취하하셨습니다. 맞아요. 네. 노고를 이건 저기 위쪽에 있는 나라 앵커 같은데. 아유, 옛날에 이렇게 했어요. 진짜요? 어머.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출 관련된 뉴스들 많이 나오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즘은 아예 뭐 뉴스로도 잘 안 나오는데 수출의 날이 있어요. 맞아. 수출의 날은 달력에서 본 거 같아요. 수출의 날도 있고 이런 그 수출을 하는 산업들의 일꾼들을 이렇게 많이 사진으로 또 뉴스로 많이 노출하고요. 수출 금액에 따라서 수출 많이 한 기업들한테는 뭐 금탑 수출 뭐 상, 뭐 은탑상 그러고 심지어는 훈장까지 줬어요. 수출 많이 한 기업한테. 한 대통령이 직접 공장 현장 방문해서 네.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우린 예전에 다 산업 역군이란 표현을 맞아, 썼죠. 역군이라는 말. 네. 똑똑하다. 근데 네. 역군을 넘어서 이분들은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어떤 그 산업의 근간은 제조업에 있었겠네요. 그렇죠. 머리를 수출했어요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셨는데 머리카락이라고 해요. 머리카락 그죠? 머리카락을 수출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발이죠. 사실 맞아요. 그냥 머리카락 원재료를 수출한 건 아니고 네. 가발을 수출하는데 아시겠지만 가발이라는 게 뭐죠? 사람 머리카락을 한 땀 한 땀 거기에 다 이렇게 묶어야 심는 돼요. 거죠. 심어야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 이제 노동력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춰서 이제 가발 같은 품목들을 많이 수출을 했던 거죠.
야, 그 가발을 실제 사람, 그러니까 인모로 한다는 거 저는 소름 돋는데요? 되게 비싸요. 아, 진짜요? 인모 가발은 정말 비싸요. 요즘도 이 머리카락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그 아픈 어린이들 소아암 환자들 위해서 머리 기증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장발하고 싶었는데 네.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셔서 또, 꼴배기 싫다고. 네, 우리나라에 또 크게 기여하시기를 저희가 간곡히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요런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고 70년대, 80년대는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집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당연히 그런 게 많이 남아있고 근데 제가 독특하게도 학교에서 강의를 하거나 일반인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전히 한국의 주요 산업은 제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사실 좀 제조업보다는 제 생각은 좀 서비스업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아니면 좀 이제 새로운 기술, 좀 배터리라든가, 네네. 맞아. 예, 좀 이제 네. 그쪽으로 좀 기술 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차세대 이런. 예. 네. 근데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배경은 좀 알겠는 게 우리나라 그 굴지의 기업들이 다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느낌은 제조업인데 뭔가 돌아가는 느낌은 서비스업이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있는 그래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보시면 연도별 각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을 나타내요. 오. 과거에 보시면 산업화되기 초기에는 1차 산업, 네. 이제 뭐냐면 농업, 어업인 거죠. 그죠. 이 1차 산업의 비중이 50%가량 돼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지죠. 지금은 1차 산업 비중은 뭐 지금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1%대 수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렇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 제조업이 의외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네. 그러네요. 그리고 절반 이상은 다 어디서 차지하냐 하면 서비스업에서 차지해요. 오. 부가가치라는 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버나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주요 소득원이 3차 산업이라고,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는 곧 일자리가 거기서 그만큼 늘어나니까 거기서 돈을 많이 버신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자, 국가별 각 산업,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노동력 비중이에요. 오. 그러니까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수록 그렇죠. 3차 산업의 비중이 좀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60%대인데 미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다 70%가 넘어요. 오, 그러네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1차 산업이 여전히 비중이 되게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얼마나 경제가 고도화되고 이제 산업이 좀 더 발전했는지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이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대만은 어쨌든 중소기업 중심의 제조업이 좀 기반 산업으로 하다 보니까 비슷한 나라들에 비해서는 제조업 비중이 좀 높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는 일자리는 이제는 다 서비스업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딘가는 또 제조업을 해야 서비스업을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치. 오, 역시. 아. 역시 맞아요. 약간 그 사업가의 기질이 있는 거, 큰 이게- 그림을 보는. 맞아요. 이제 자꾸 오시니까 네. 감이 되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어디선가 뭔가 만들어야 서비스를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서비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요식업이다, 식당이다, 미용업이다 이런 거는 그냥 자생적으로 그 국민들이 있으면 필요로 하는 건데 사실 서비스업의 많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운송업, 그다음에 금융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기반 산업이 있어야 파생적으로 나타나는 산업이에요. 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대외 경제 의존도라고 하거든요. GDP 대비해서 경상거래 규모, 수출하는 규모,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하는 외국과 교역하는 규모가 얼마냐 하면 이제 90%쯤 되는 거죠.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그렇죠. 거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독일, 그다음에 스위스, 대만 같은 나라들. 소위 수출 잘하는 나라들, 경제 우등생들이 사실 그렇게 작은 나라 규모에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경제적으로 조금
취약하다라고 그치, 위험할. 할 수 있긴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잘하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인구가 많고 그 국가가 큰 나라들은 GDP가 굉장히 높아도 대외 의존도가 좀 비교적 낮아요. 수출을 안 그렇죠. 하고 내수로. 내수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많아서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중국이나. 미국은 한 60%대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 한국이나 스위스나 독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은 제조업이 수출을 해서 제조업이 나타나야 그걸 파생적으로 이어져가는 서비스업들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네. 어떤 제조업이 잘 근간으로 뚜렷이 서 있어야만 그렇죠. 내수도 살고 수출 경제도 살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 아직까지 어쨌든 수출 부분이 어떤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경기 전체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산업 역군이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니죠.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네. 그 중요도나 특히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처럼 절대적이진 않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간이 좀 바로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간은 바로 서야 되는데 네. 그 모멘텀을 형성하는 건 맞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실제로 체감하고 실제로 소득을 얻는 거는 서비스업이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제조업이라는 게 그 변화의 폭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제조업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이 비중이 줄어들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제조업의 비중이 주니까 이제 제조업은 조금 후행적인 좀 올드한 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변하게 된 계기들이 있어요. 아, 오, 계기. 뭐예요, 계기가? 혹시 그 나일론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가지세요? 나일론? 환자예요. 나일론은 네. 환자죠. 네. 사실은 이 나일론이라는 게 되게 지금은 현대에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고 있잖아요. 약간은. 근데 원래 나일론이 처음 발명되고 처음에 시중에서 이제 유통됐을 때는 굉장히 고급 이미지였습니다. 오, 그래요? 뭐에 쓰이는데요, 나일론이? 나일론을 처음으로 개발해서 이걸 이제 상품화한 게 스타킹인데요. 오, 1930년대에 그 주평사에서 처음 나일론을 개발해요. 오, 진짜? 네, 스타킹을. 근데 이 나일론, 주평사의 나일론의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지영 아나운서가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 네, 또 제가 열심히 조사를 해왔습니다. 나일론의 역사에 대해서 저랑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박지영의 이콕콕콕 시간입니다. 이 석탄과 물, 공기가 당신의 몸을 감쌉니다. 자, 1940년 5월 바로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내걸린 미국 뉴욕시의 한 백화점 앞에는 개장 몇 시간 전부터 여성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바로 나일론으로 만든 스타킹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백화점이 개장되자마자 스타킹을 산 여성들이 길가에 서서 다리를 들고 스타킹을 신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서 나일론 스타킹을 만든 듀폰사는 시판 첫 해에만 무려 900만 달러, 이듬해에는 4,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일론의 영향력은 단지 의류 시장에만 국한되진 않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낙하산과 또 타이어 밧줄, 그리고 텐트 같은 군수품을 제조하는 데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스타킹을 비롯한 기타 제품의 생산이 잠시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희한한 유행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바로 이 스타킹을 그리워한 여성들이 마치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처럼 다리에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기까지 한 건데요. 이 여성들은 전쟁이 얼른 끝나서
이전처럼 나일론이 흔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아주 열망했습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나일론이 다시 꽃 피울 때라는 노래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시대의 발명품 나일론이 만들어낸 진풍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주퐁사 보시니까 어떠세요? 대단하죠.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몰랐어요. 나일론이 지금의 이미지와는 달라요. 그러네요, 아예. 그러니까 30년대, 40년대 나일론 스타킹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스타킹을 말씀드리면 네. 하나에 한 2,000원? 팬티 스타킹 기준? 2,000원. 네, 비싸면 3,000원, 5,000원까지도 하는데 네, 2,000원도 웬만큼 해요. 이때 나일론 미국에서 시판된 판매 가격이 뭐 1.2달러, 1.5달러 그 내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000원. 근데 이제 지금으로 하면 그런데 비쌌지. 물가로 비교하면 비싸요. 요 예를 들면 좀 쉬운데 당시 실크 스타킹 가격이 66센트예요. 실크보다 나일론이 비싸요. 나일론이 훨씬 좋았던. 실크가 두 두 배로 배. 비싸요. 우와. 2배가량 더 비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지금 이게 뭐 인터넷으로 실크 나일론 검색을 하니까 한 2만 원쯤 그 정도 하더라고요. 실크 스타킹 저는 한 번도 안 신어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아예 이제는 실크 스타킹 있어요? 있어요. 지금도 있긴 있어요. 진짜요? 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네요. 신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검색은 해봤는데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 합성 섬유에 대해서 좀 트러블이 있거나 약간 클래식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 가격이더라고요. 저는 생각보다 좀 싸다라는 느낌은 들었는데 왜냐면 남자들 실크 넥타이나 실크 엄청 스카프 비싸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네. 생각보다 나일론 스타킹은 싸네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비교해도 뭐님 4, 5만 원 수준인 거죠. 그치. 엄청 비쌌네, 나일론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지영 아나운서가 네. 나일론 역사하면서 전쟁 중에는 군수품으로 맞아, 썼어요. 그러니까 예. 네. 최첨단인데 사실 지금도 섬유 중에 최첨단이 고어텍스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고어텍스 초기에 네. 많이 이렇게 그 시중화 될 때쯤에 제가 또 군대에서 그런 일을 해가지고 네네. 고어텍스 이렇게 옷 이런 것들 이렇게 아주 특수한 군인들한테 주기도 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고어텍스 되게 고가잖아요. 네. 나일론이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때 당시엔 이게 그렇죠. 고어텍스 같은 느낌이구나. 그렇죠, 그렇죠. 신소재. 제조업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그러면 그때는 엄청 부가가치도 높게 창출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기술이 발전하면 지금처럼 바뀌는 거죠. 상대적으로 엄청 저렴해지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다 기계화되다 보니 거기서 종사하는 노동자 숫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뭔가 이제 대체제가 개발되면서 트렌드가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나일론 말고 그런 사례가 또 있을까요? 좀 피부에 와닿는 사례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이게 1920년대에 미국에서 네. 이발비 대비 리땡 청바지 네. 가격을 비교해 보면 당시 리땡 청바지의 가격은 이발비의 한 13배쯤 됐다고 해요. 이발비가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와닿으실 텐데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발사들이 한 명당 뭐 20센트다라고 하면 한 10명, 15명 이발을 해야 청바지 하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혹은 뭐 이틀 정도 일을 해야 그 수입을 그대로 다 해야 이제 청바지를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리땡 청바지 대비해서 이발비 비율이 미국은 1.5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쳐도 그거를 좀 대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머리가 커트하는데 2만 원 정도라고 치면 네. 지금 거의 20만 원 그죠. 그렇죠. 20만 원. 돈이 뭐 30만 청바지인 원. 거지. 청바지인 청바지인 거잖아요. 거죠. 네. 지금으로 쳐도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도 501 이런 거 되게 비쌌어요. 맞아. 네. 그러니까 리땡 청바지가 한국에서는 약간 고가로 좀 이미지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그냥 청바지라고 하는 게 20년대는 노동자들이 입는 작업복이거든요. 맞아. 네. 근데 그런 류의 작업복이 이제 이발비의 13배다라는 거.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제 상대 가격이 중요해요. 여기서. 네. 이발비가 많이 올랐어요. 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청바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쵸.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거예요. 청바지는 원단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걸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기계화되고 자동화되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발은 어떨까요? 인력은 더 올라갔지 그죠. 않나요?
인건비도 좀 올라간 부분도 있을 네.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발은 자동화가 아직 안 됐어. 그럼요. 20년대에 이발소에 들어가는 서비스에 들어가는 노동력과 지금이랑 차이가 없어요. 네. 뭐 요즘 뭐 바버샵이라고 해서 조금 뭐 고급스러운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똑같잖아요. 이게 머리 남성들 머리 잘라주고 면도해주고 네. 머리 감겨주고 그게 다거든요. 네. 특별히 뭐 의자가 더 옛날처럼 뭐 무슨 안마 의자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있긴 하죠. 아 그래요? 어떻게? 역시 달라 연예인. 저도 못 가봤어요. 그래요? 드라마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여전히 높게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은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제 경제 내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또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제조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가로 바뀌면서 부가가치는 줄고 거기에 투입된 노동도 주는 반면에 서비스업은 그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봤을 때는 제조업도 이제 서비스업이 오면서 어떤 그 가치가 바뀌니까 이제 서비스업도 더 이상 안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당장의 서비스업도 대체를 한다. 이제 로봇이 대체제로 등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겁나요. 겁나. 이제 뭐해요? 우리 애들은 뭐 해야 돼요? 꼭 이런 주제에 오셔가지고 과거에는 일단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기계가 그러니까는 생산하는 건 아주 단순한 작동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서비스하는 거는 이제 뭐 음식을 서빙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기계로 만드는 게 더 비쌌어. 근데 요즘 어떻죠?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인건비는 더 높아지니까 어떻게 되죠? 로봇을 쓰는 게 더 로봇이 싸게. 로봇으로 그런 단순한 서비스 노무도 네. 이제 대체. 대체가 되고 있는 거죠. 아니 음식점에 가도 저만 해도 이제 이걸로 주문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키오스크로.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에 다 이게 다 붙어 있어요. 맞아. 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인 간의 접촉이 조금 이렇게 부담스러워하게 되기도 하고 또 마침 이제 더 그 기술이 발전하기도 해서 이제 서빙들도 로봇들이 맞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갈수록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제 종업원 수가 확실히 현재 주는 것들이 보이죠. 그럼 이제 서비스업 일자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맥킨지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한국과 일본 특히 이제 이 서비스업 자동화 비율이 되게 높은 국가인데요. 2030년까지 대략 AI로 인해서 사무직 일자리가 한 40% 가량 감소할 거다라고. 거의 절반 예측. 가까이인데요? 그렇죠.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 2030년이면 불과 몇 년 안 남았어요, 그쵸, 이제. 안 이제 10년도 채 안 남았는데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격리 사무를 한다. 그리고 단순히 텍스트를 입력한다라는 일들을 이제는 다 그냥 컴퓨터가 인식해요. 그치. 다 처리를 하게 되니까. 옛날엔 타이핑하는 게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시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그게 다 문서로 바뀌어요. 맞아. 그래요? 안 써보셨구나. 아마 범규님 갖고 계신 핸드폰도 이렇게 돼요, 그런 게? 텍스트로 변환이 돼요. 와, 세상 많이 좋아졌네. 난 어느 시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단순한 사무 직군들은 이제 없어지는데 실제로도 아시겠지만 고급 사무 직군들 의사결정을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고급 사무 직군들은 어쨌든 사무 직군으로 분류된 부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적거든요. 대다수는 이 사무 직군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단순한 문서 업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뭐 우리 챗GPT 얘기도 지난번에 했지만 이미지 전처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를 읽고 그걸 이제 디지털화하는 것들이 다 자동화돼서 이 부분이 사실은 단순 노무 사무직들이 많이 하던 일들인데 쉽게 대체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고급 인력이라 하면 예를 들어 뭐 법정에서는 뭐 변호인이라든지 그런 변호인단도 지금 기술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박사님 4차
시대에 어떤 또 다른 직업을 모색을 해야 하는 그런 변곡점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 챗GPT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네. 이 부분이 오면 좀 저도 답답해지기는 하는데 전문가들이 그래서 늘 보지만 유망한 산업 이렇게 하면 최근에는 의료 쪽, 그다음에 요양 쪽이 많아요. 고령화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쪽의 니즈들이 더 많아질 거고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기계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주는 이런 정서적 따뜻함. 부분, 네. 따뜻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인력 수요나 부가가치가 라는 예측들은 하는데 사실은 이제 두고 봐야 되긴 해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에서의 서비스 직군에서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뀔 거예요.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산업 중에 하나가 운송이야. 운송하니까 이제 또 뭐가 떠오르시죠? 택배? 땡땡 택배도 떠오르는데 네. 이게 이제 뭐죠? 자율주행차들이 생기면 운전하시는 분들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 택배를 일일이 안 나르고 이제 로봇이 있으면 거기 착착착 넣으면 알아서 배달이 되게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야, 진짜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보던 시대가 진짜 오게 생겼어요, 이러다가. 아,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이제 줄어들 거다,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려서 네. 인간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라는 네.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기본소득제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하지만 뭐 어쨌든 인류는 항상 정답을 힘들지만 찾아갔거든요. 야, 우리 대부분이 다 농사짓고 농사를 지어야 식량이 생기고 이거를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농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유해 인력들이 남아서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많이 생겼죠. 이제 제조업은 앞에서 나일론 사례에서 봤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원자재에 대한 그런 것들의 교류들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제조업 비중도 많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 했는데 서비스업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너튜브 쇼츠에서 네. 봤는데 7차 산업혁명 그 얘기 네. 재밌어서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3차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또 정의되는 4차 산업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두 분 혹시 은행 계좌 가지고 계실까요? 아, 있죠. 그럼 당연하죠. 은행이 제일 먼저 생긴 곳 어딜까요? 중세 시대 정도면 딱 맞지 않을까요? 초기 은행업은 신전에서 사원에서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신성한 돈이기 때문일까요? 왜 서원에서 하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나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을지.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니까. 고객들이 가서 돈 주세요 네. 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새로운 길을 이제 모색해 나가고 이제 열어갈 거지만 그럴 땐 항상 그 답을 잘 찾아보면 그 과거에 그 역사의 지혜가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한다? 돈 주는 20년 여행 이코 스토리. 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